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본업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영어 관련된 이런 캐스트를 독해 관련된 우리 학생들한테 팁을 좀 드릴까 싶어서 영어에서 추상적인 내용 추론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분이면 해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약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한번 보시면 5분 만에 어느 정도의 변화나 전략 같은 것들이 확립이 되실 거니까 창 끄지 마시고 한 5분은 아니고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영어 제가 오늘 구문독해 수업할 때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문을 하나 딱 보면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이 다음 단계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예상이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추론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영어에서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추론을 왜 못할까요? 언뜻 생각을 해보면 저는 멍청하니까 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안 멍청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도 IQ 검사했을 때 저도 108인가 110인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IQ가 막 엄청 높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100점 맞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지능적인 그런 문제나 성능적인 그런 문제는 일단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추상적인 추론을 굉장히 잘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결정적인 차이가 어릴 때 우리가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문해력 차이가 크게 나오래요. 근데 독서를 많이 안 한 것을 지금 당장에 그러면은 고3이 돼가지고 고1, 고2가 돼서 지금 맨날 막 책을 읽어요?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문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서를 지금 양을 늘린다라는 거는 방학 때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이지 않지. 그리고 방학 때도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공부나 탐구 공부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독서를 차분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을 꾸준히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면요. 추상적인 요소를요. 인지를 잘 못해요. 추상적 요소들을 우리가 줄글로 지각을 하게 되면 추상적인 요소들을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자체를 인지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추상적 요소들은 이게 힘들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사랑, 정의, 꿈, 경제, 역사,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해서 이런 요소들을 머릿속에서 이미지화시키고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그런 시스템, 뉴런이나 시냅스 같은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낯선 요소들을 받아들였을 때 여기까지가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도 잘 가고 기억에도 더 오래 남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판단을 더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쉽게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런 경험 자체가 부족한 친구들은 미안한데 안 돼. 그게 뭐 문제 많이 풀면 되지 않나요? 뭐 되지. 어느 정도 극복이 돼. 근데 근원적으로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 그래서 문제를 뭐 양치기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 인지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려면 문제 푸는 양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때려 박아야 돼요. 그 노력을. 그럼 개선돼요. 당연한 얘기죠. 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 아니야. 아니지. 당연히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제 솔루션 그만하고 딱 이제 여기서 영상 끝낼까요? 그러면 내가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가 아니겠죠?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거든. 이제 거기에서 창의성이나 여기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의 실력이죠.
그런데 존재 가치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까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추상적 요소를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를 우리가 할 때요,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아니면 이제 추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단계로 해서 뭔가 복잡한 요소나 복잡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할 때도 이미지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쉽게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선생님이 만든 방법이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독해 기술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게 스키마 레퍼런스예요, 여러분. 스키마 레퍼런스. 스키마 레퍼런스. 스키마라는 거는 개요. 요약된 이런 개요 같은 것들을 스키마. 정확하게 말하면 요약해 놓은 걸 스키마타. 그리고 스키마타이즈. 요약하다. 개요를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푸는 기법을 보통은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마 해놓은 것을 레퍼런스해서 푼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독해를 해나가면서 추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화 시키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반드시 그림으로 할 필요가 있냐 그거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글로써 도식화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추상적인 요소라는 것을 그림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얘가 뭔지 얘에 대해서 느낌이 팍 오거든. 왜냐? 글을 읽고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는 훈련이 제법 돼 있거든. 우리말로 돼 있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추상적 요소라는 말만 딱 읽어도 이게 뭔지 바로 딱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메모를 살짝 쳐놓고 나서 풀면요, 그렇게까지 암기, 기억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 단계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게 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 간단해요. 독해를 해나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살짝살짝만 스키마타이징을 해놓는 거야. 살짝살짝. 근데 뭘 적고 뭘 안 적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선생님이 기본 유형 독해라는 강의에서 서술의 초점, 뭔가 어디에 서술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뭔가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나 새롭게 언급되는 낯선 내용이라든지 화제가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어휘적으로 강조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짝 뽑아서 도식화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참고해서 읽으면 고난도 복잡한 추상적 추론이 빠 터져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구문 독해 하면서 제로백 수능 구문 독해 3챕터에 나오는 56번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간단히 하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thus가 나왔어요. 이런 걸 강조사라고 합니다. 정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따라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보통은 총정리를 해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반부 내용이랑 같은 결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영어 독해에서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신나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했어. 근데 thus 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이 내용이랑 같은 결이기 때문에 전체 지문에서 이 정도로 해서 3분의 2 이상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주제가 안 바뀌어요. 그럼 이 thus 부분만 똑바로 파악을 해냈을 때 어느 정도 무게 있는 내용이라면 전체적인 주제를 담은 내용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이걸 정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엠파시스 리딩에서 정리 포인트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꼼꼼히 읽어야 되는 거야. thus 이런 거 뜨면, therefore, thus 이런 거 뜨면. 근데 이제 서술의 초점이 뭐냐면요, cutting down the trees예요. 나무를 베어 넘기는 것, 쓰러뜨리는 것, cutting down the trees.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곽동영 선생님이 항상 엠파시스 리딩 관련해서 강조할 때 네거티브한 서술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네거티브한 서술은 보통 비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선지랑 관련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선생님 강의에서. 이건 뭐 1, 2강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맛보기 강의에서도 몇 번 나오니까.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무를 베어 넘기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을 던지고 있죠. 그러면 벌목 자체가 벌목이 비효율적이다.
근데 벌목이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을 처음에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 네거티브 하니까. 그리고 얘는 서술의 초점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내용인지는 써놔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 정도로 해서 처리를 해놓는 거죠.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시장은 not sending,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not은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이것 때문에 독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 not sending the correct한 시그널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한번 끊고 생각해봐요. 자, 정확한 신호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옳은 신호잖아. correct한 시그널을 not sending, 보내지 못하면 이것도 네거티브야, 포지티브야?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신호 자체를, 옳은 신호 자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호냐? To favor, 우호적이래요. 에코시스템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생태계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 생태계와 관련된 서비스, 친환경적인 어떤 내용이겠죠. 뭐뭐 이상으로냐면 extractive한 uses, 뭔가를 뽑아내고 추출해서 자연을 막 착취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이용들 이상으로 에코시스템 서비스에 우호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내지 못하는 신호는 어떤 신호인가라고 봤더니, 그러면 생태계랑 비교를 했을 때 자연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착취에 비해서 생태계 우호적인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얘기겠지. 뭔가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우리 독해를 다 했는데요. 이 다음 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더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정리 포인트거든요. 다음 문장은 어떤 내용 나와야 될까? and라고 했으니까 두 내용은 무게감이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시장이 생태계 우호적인 신호를 못 보내고 있구나. 그러면 생태계에 반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 벌목이 실제로 막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정리를 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게 뭐라? 시장이다. 시장이 생태계에 우호적이지 못한 선택을 내리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이 된다. 그게 정확하게 정답 선지예요. 이 수능 지문에서. 수능인지 평가원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평가원은 맞아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네들을 적어놓고 보면 비효율이다, 경제다, 시장이다, 뭐 이런 복잡하면서도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냥 독해만 한번 딱 해놓으면 선지를 읽을 때 1, 2, 3, 4, 5번 딱 선지 보고 이 키워드가 제일 많이 들어간 선지 딱 답으로 고르면 끝이에요. 그런데요. 자, 내가 재밌는 마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깔끔하게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나서 잠깐 막 딴소리해요. 요즘에 막 아주 인기 있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도 좀 하고,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야, 어저께도 뭐 했냐? 주말에 뭐 하고 놀았냐? 이 얘기도 한참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으로 딱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시켜봐요.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요, 머리가 하얗게 붕 떠요.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자, 가다 보면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암초처럼 어려운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문법이 어려워서 독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을 만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크러쉬가 빵 하고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앞쪽 내용이 머릿속에서 휘발돼서 날아가 버려요. 이걸 고민하는 중에 막 이게 뭔 말일까 막 고민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이 뒷정도에 왔을 때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섞어서 같이 참조해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 이 부분이 깔끔하게 오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휘발돼서 날아가 버린 상태가 되면요, 이걸 우리가 아무리 독해를 해도 마지막 부분에서 정확하게
뭔가를 캐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독해에서 이해만큼 중요한 게 뭐 인지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억이에요.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고 앞에 언급됐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뒤쪽에 이해가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부담이 있느냐? 기억에 뇌를 50% 써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낯선 내용을 이해하는데 50%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키마 레퍼런스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뇌적인 자원이 0%라고 하면 뭐 0%까지는 안 되겠지만 과장을 좀 합시다, 선생님이. 그럼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거의 2배 가까운 판단력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판단력이 아무리 후져도 난 어릴 때 맨날 만화만 봐가지고 유튜브만 봤어. 뽀로로만 봐가지고 문해력이 나는 바닥이라고 해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판단력, 영어 문제를 풀 때 전투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날 그 판단력 자체가 2배가 되고 기억 자체도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도식화를 살짝 시켜서 언제든지 박제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상태로 레디 투 상태가 돼 있을까? 레디 투 유즈 상태가 돼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바로 풀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2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근데 우리 독해에는 스키마 레퍼런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엠파시스 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정답 선지가 엮일지를 대충 프리딕션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귀납적으로 과학이에요. 맛보기 강의를 하나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기본 유형 독해라는 강의를. 재밌어요. 이게 뭔가 싶어요. 어이도 없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서술에 초점 잡는 거나 프리딕션이나 선생님이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강사가 될 수 있었던 온갖 기술들을 총 집합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전체 18강짜리 강의 중에서 한 5강 정도까지만 6강 정도까지만 배워도 일단 배우는 건 다 배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숙련이에요. 그리고 한 2-3달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써요. 가끔씩은 학생들이 막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강의 댓글이 이런 거 달리고 해요. 그래서 금방 배워요. 선생님 기술은 간단해. 스키마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진짜 5분만 따라 해봐도 바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학교 수업 받을 때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노트 필기 안 해요? 근데 노트 필기하는 건 약간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왜냐하면 필기해 놓은 걸 다시 안 보잖아.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도식화 시켜놓은 걸 참고해서 정답 선지를 고를 때 압도적으로 빨라요.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0% 이해에만 내 뇌적 용량을 전부 다 캐퍼시티를 다 갖다 박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수학을 38점 맞고 영어를 59점 맞은 적은 있지만 나는 거의 국어는 항상 100점 가까운 점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문해력 자체는 거의 무적이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기꾼 안 되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국어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문해력이나 추론 능력 자체는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내가 서울대 경영을 합격하고 경찰대학을 합격했던 게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명함인 것 뿐이죠. 강사로서 뛰어난 사람은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들고 나온 거는 너나 네 옆자리에 앉은 친구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급형 기술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차이가 클 거예요. 어떤 맹수나 짐승과 우리가 마주했을 때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소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소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크레모아라고 아십니까? 이거? 크레모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한번 터뜨려본 사람은 절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데 그 기억을. 어쨌든 그런 무기를 단순해 보이겠지만 그런 것들 하나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안 들고 싸우는 사람은 전투력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보급형 무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그래야 돼요. 누구나 쓸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극명한 차이, 한두 등급 이상은 무조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다만 이 방법만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하진 않아. 나 강의에서 항상 강조해.
제일 기본적인 건 어휘력과 구문독해 능력이야. 이게 충분히 갖춰져야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기술이에요. 기술만으로는 갑자기 짜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어휘 그리고 구문독해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기본 유형 독해와 같은 강의를 듣고 기초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빈순삽이나 모의고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휘 강의는 뭐 토르 2000 워낙 유명한 강의라 이거는 뭐 제 독해 강의를 안 들어도 어휘 강의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수능 구문 독해 최근 수능 지문으로만 해드려요. 수능 지문으로만 진짜 나오는 진짜 알짜 수능 지문만. 그리고 기본 유형 독해라는 강의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들을 가르쳐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제로백 시리즈라는 강의인데 여러분들 올 겨울방학 때 어떻게 기출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면 Q&A 게시판에 상담글 남기시면 제가 전체 다 직접 상담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최근에 홍보 좀 하고 있는 건데 영단어 여러분 등굣길에 평가원 영어 단어 30개씩 배달해드리는 선생님이 서비스를 지금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네이버 밴드 어플 설치하신 다음에요. 토르 2000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가입해서 검색해서 가입만 한번 해주세요. 아침 7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학년별 영어 단어 10개씩 해서 총 30개 정도 단어를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서 보실 수 있게 문자 메시지처럼 알림창으로 딱 띄워드립니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 왔을 때 클릭하는 것처럼 딱 클릭해 보시면 단어 페이지로 저절로 딱 이동이 돼서 무료로 등굣길에 영어 단어 외울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 진행해드리고 있고 선생님 캐스트 이 영상들 가끔씩 업로드하는 거 말고는 일체 광고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친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신문물, 스키마 레퍼런스나 엠퍼시스 리딩 여러분들 꼭 한번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연말에 진짜 좋을 거야. 솔직히 다른 과목보다는 영어로 등급 올리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미리 올려놓고 1년 동안 마음 편하게 갑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